국민의힘 후보도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어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높은 정당 지지율을 그 지역에서 서울 전반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을 후보가 다 쓸어 담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서울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수 정당이 우세한 정당 지지율을 보인다 하더라도 네. 개별 지역에서는 이제 현역 의원들이 상당 부분 오랫동안 유권자들과 유대 관계를 맺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당 지지율의 흐름만큼 그대로 나온다고 보기 어려운 수 있다는 것을 이 두 네, 조사 네, 결과가 되면 이런저런 여론조사 업체에서 결과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한 주의 월요일에 특히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되는데 그 여론조사 숫자들만으로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약간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두 분을 모시고 오늘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들 그 의미를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타 보이스 김봉신 이사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약간 고정의 향기를 느끼셨는지 머리를 또 깔끔하게 자르셨습니다. 제 말에 대답 안 하시기로는 하여튼 우리나라 넘버 원입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신혜영 기자가 좀 더 도와주시고요. 네, 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예. 자, 일단 한 주간 여론의 흐름도 저희가 세심하게 좀 살펴드리고 특히나 정당 지지율이 이제 요즘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특정 지역들은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안 나온 경우가 많은데 이제 하나하나 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는 정당 지지율이 그래도 전체 판세를 결정하는 굉장히 큰 지표일 거 아닙니까? 예. 네, 지금 현재 우리 김봉신 이사님이 뽑아오신 정당 지지율 요거 지금 데이터가 좀 나온 게 있죠? 예. 이 조사는 이제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3월 첫 주 조사입니다. 5일에서 7일 3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전화 면접원이 진행을 하는 전화 면접 조사이고요. 네. 100% 무선 가상 번호입니다. 예,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37, 예, 더불어민주당이 31, 해서 오차범위 이내로 이내예요? 다시 붙었습니다. 직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40, 더불어민주당이 33이었으니까 7% 포인트로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난 그런 격차로 국민의힘이 더 좋았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3% 포인트 좋아졌던 게 다시 3% 포인트 올라갔던 게 완전히 소멸했죠. 소멸하고 그래서 이제 37로 다시 빠졌는데 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하락을 해서 31로 됐습니다. 그래서 33에서 31 2% 포인트 빠졌습니다.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고요. 예. 둘 다 빠진 거네요. 둘 다 빠졌죠. 둘 다 그러면- 빠진 게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어디 늘어난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늘어나거나 파일을 가져간 데나 있을까요? 조국 혁신당이 이 조사에 갤럽 조사에서 처음 들어갔는데 처음 이게 이제 6%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개혁신당이 3% 그리고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이 이제 각각 1%라 조국 혁신당 6%가 적지 않은 그런 수치처럼 보이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31이 3주 전에 또 31%였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연휴 직후에 31로 그대로 이제 회귀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딱 몇 나왔는가도 중요하지만 이제 흐름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예, 그 흐름 한번 살짝 좀 짚어보면 예. 대략은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조금 상승했던 거 맞죠? 예, 그- 맞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것도 약간 지금 꺾인 느낌인데 예, 맞습니다. 상승세를 더 이어갔으면 네. 상승을 하나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은 이제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보고 그 직전에도 이제 이걸 꼭 상승세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게 34에서 이제 40% 사이로 이제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네. 직전 33% 포인트 좋아졌던 게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빠졌나 보면 전반적으로 정당 지지도뿐만 아니라 국정 수행 긍정률에서도 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번 조사에. 왜 이렇게 흔들렸느냐? 예. 중도에서는 오히려 좋았어요.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가 예. 국민의힘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뭡니까? 김건희 여사 재표결 그게 이제 끝난 특검법?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 특검법과 관련된 재표결이 이제 네. 끝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현역과 관련된 공천 문제가 좀 불거지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종섭 전 장관인가요? 좀 호주 대사로 호주 대사 그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걸 그냥 짐작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대통령 긍정평가의 부정평가 중에 그 국격이 1%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1% 작은 건데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게 그렇게
썩 쉽지 않습니다. 부정평가 중에 예, 차지하는 왜냐면 그게 이제 1%가 오프 문항이라 그게 국격이다. 그렇죠. 국격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국격을 그렇게 많이 얘기했다는 거는 예. 어쨌든 그렇죠.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예. 호주 대사 임명이 아마 좀 거기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국격 있겠- 이게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네. 국격 이슈가 터지면 이게 좀 빠져요. 2016년에 촛불 막 불타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그 관련해서 국정농단 사건이 네. 외신에 보도되면 그게 상당히 영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조사한 시점이 5일부터 7일이 5일부터 7일. 딱 그 시점이잖아요. 아, 임명했다, 임명되고 출국 금지 있었다. 근데 이거 뭐 아. 해제할 거냐 말 거냐 이슈가 딱 불거졌던 시점이니까 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 영향이 일부 있어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살짝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응집도가 살짝 이완됐다 이렇게 볼 거고요. 네네.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 안 좋은 게 유지가 됐습니다. 지난 조사에서 그러니까 한 주 전에서 서울에서 17% 포인트 격차로 국민의힘한테 좀 약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원래 이렇게 해서 한 주 만에 확 회복을 하면 없던 이야기처럼 되는 건데 한 주 더 지난 금요일이죠. 네. 엊그제 발표된 금요일 조사에서 21% 포인트 격차가 살짝 더 벌어졌습니다. 21% 포인트 누가 앞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서울에서도 앞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민주당을 21% 포인트 차로 격차로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나요? 24대 45인데 격차가 상당히 크고 이게 2주 연속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대비 좀 네. 약세인 게 맞다라고 할 만한 지표가 나온 거죠. 네. 예. 저희가 네. 지금 네. 말씀하세요. 일단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이 선거에 미치는 건 상당히 이제 영향이 큰 지표인 네네네네네. 것이고요. 왜냐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네. 대통령은 이제 일 잘하냐 못하냐는 것이니까 그거보다 훨씬 이제 큰데 일단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뭐 팽팽하거나 또는 야당이 우세한 흐름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되다가 네. 1월달 이제 2월달 되면서 국민의힘이 좀 앞서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전세가 역전된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들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다시 또 3월이 이제 돼서 네. 조사 결과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우리 김 이사님 이제 보여주신 한국갤럽 지난주 조사를 보게 되면 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우세한 것이 이제 확인이 돼요. 되는데 네. 근데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지지 정당이란 아. 말이죠. 비례만 지지를 하는가? 사실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조사 결과를 세밀하게 보면 이 사람들은 어느 지지층보다도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투표 의지가 활활 넘치는 분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네. 투표장에 나가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역구에 후보가 없잖아요. 조국 혁신당 후보가. 결국 그럼 민주당 민주당 쪽이- 후보를 찍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더 보게 해야 될 되네. 경우에는 양 세력이 네. 사실 이제 경쟁 구도의 흐름도 상당 부분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사람 면접원 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선거일이 한 보름 정도 뭐 한 20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한 20% 가까이의 무응답층이 있어요. 네. 예. 그런데 ARS 조사에서는 네.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워낙 관심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응답은 10% 안쪽으로 들어와요. 네. 선거 이제 한 달 이내에 들어가게 되면 아. 그래서 이제 좀 또 이따가 리얼미터에서 오늘 나온 조사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 네. 거기서 보면은 그런 기타 정당이나 이제 모름 무응답이라고 하는 비율은 뭐 한 5% 4%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정당 지지율이 어디는 왜 30 몇 프로가 나오고 어디는 40 몇 프로 나오냐고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40% 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봐도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예요. 지금 나오고 있죠. 리얼미터. 예, 예, 40% 오늘 넘는 나왔습니다. 거죠. 예. 왜냐하면 자동응답 방식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무응답이 있기가 참 힘들어요. 워낙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미 마음을 상당 부분 정하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고 관심 없는 분들은 아예 그냥 저 전화 오면 끊어버리고 끝이죠, 그 그냥. 참여를 잘 안 하게 되는 예, 것이죠. 예, 예, 근데 예. 그 차이가 있어서 이제 네. 왜 30%대, 40%대 나오는 이유는 이제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음. 어쨌든 지금 ARS 조사에서 보시기에는 이제 유의미한 부분이 있어요. 음. 뭐냐하면 리얼미터의 그 전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폭 상승하고 네. 더불어민주당이 하락하면서 격차가 상당했던 것이거든요. 예, 예, 예. 그 지금 이번 주 조사에서는 지금 뭐 오히려 민주당이 수치상은 앞서면서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 전주에 비해서는 달라지는 흐름인데 이것을 네.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네. 다른 이제 유사한 조사들도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보수층들 같은 경우에 결집도가 약간 주춤했다.
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 성향층의 결집도는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는 흐름이 확인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네네네네. 투표로는. 왜냐하면 관심도 높은 사람들의 참여도에 따라서 이제 자동답 방식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ARS 방식으로 인해서 리얼미터에서 나오는 이 결과가 네. 과연 이번 주 음. 후반기에 갔을 때 이런 이제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이런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것인지 네.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 리얼미터 결과에서는 조국 혁신당은 지금 빠져 있는 빠져 거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민주당을 민주당을 했겠죠. 응답할 가능성이 조사에서 회사들이 이제 나름 기준을 갖고 하는데 네. 이제 정당을 집어넣는 게 상당히 권력이에요. 음. 그래서 보게 되면 어떤 군소 정당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대권 주자 조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도 저도 보면은 와서 이름 좀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름을 안 넣으면 0%가 나오잖아요. 넣는 것 자체가 넣는 순간 아. 1, 2% 나오는 것인가 기사에 보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어떤 분은 내 이름 빼줘라 해서 그것도 기사가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자유는 있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그 이제 민주당으로 아마 그분들은 지지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원내 정당이거나 아니면 정식으로 정당이 이제 창당이 돼서 선관위에 등록되었을 것을 기준으로 하는 곳들이 있어서 네. 어디는 넣고 안 넣고 하는 기준들이 요 저간에 있다는 말씀을 네네.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이제 원내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보통은 3%에서 이제 5% 정도 다른 조사 기관에서 나오게 되면 넣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네네. 가령 옛날에 2020년도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원내가 그 없었음에도. 의석이 없었죠. 네. 의석이 없는데 그때도 넣기도 했죠. 정당 지지도에도 넣고 비례 선거 투표 이제 의향 정당 거기에서 네네. 이제 넣었었는데 지금 이게 빠진 게 단순 실수 치고는 좀 약간 좀 의아하다. 의아하죠. 아. 혹시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막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이 대략 딱 한 달 남은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투표로도 비슷하게 나오면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 굉장히 의미가 좀 있을 텐데 대체로 과거 좀 사례들을 살펴보면 지금의 여론조사가 실제 투표와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좀 갖습니까? 글쎄요. 글쎄요. 경향신문에서 글쎄요라뇨. 네, 네. 그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네. 있는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기준으로 해서 네. 지금 디마이 딱 30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 한 달 전의 지지율 네. 그리고 실제 결과가 어땠는지 분석하는 기사를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픽도 좀 준비를 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20대 총선의 한 달 전에 딱 요 시점 지지율을 보니까 새누리당이 39, 민주당이 23이었는데 실제 까 보니까 민주당이 한석 이겼죠. 뭐예요, 이거는? 그리고 네.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39, 미래통합당이 22%가 나왔는데 네. 실제 결과는 뭐 이건 좀 유사하게 흐름상 유사하게 163대 나온 것 같아요. 84. 네. 한 달 전 지지율로 음. 이 예상 의석수를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게 아.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예. 사실은 결과가 왜냐하면은 갈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20대 네. 총선이 2016년 총선이에요. 네.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 압승하는 분위기였어요. 예.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공천 파동이 지금 민주당 논란 있는 거에 한 10배 정도 났을 것 같아요. 이때가 나르샤. 맞습니다. 예. 나르샤. 그래서 뭐 예. 이른바 진박 간별사 나오고 네. 거기서는 하고 사실 이제 이탈하고 네.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부산으로 가고 거기 한 달 사이 일이에요? 그렇죠. 네. 아. 요 텀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오히려 그런 것이 표심에 반응을 한다고 봐야지 한 달 전 조사가 선거 결과랑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당시에 새누리당이 이겼을 텐데. 예, 상당히 사실은 앞섰고 당시 물론 국민의당 이제 변수도 있었는데 네. 그다음에 21대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는 뭐 이제 한 달 전 정당 지지율과 선거 결과 상당히 이제 유사하게 나온 나왔어요? 흐름들 이제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봤을 때 아까 소개해드린 조사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국민의당이 이번 선거 압승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조국 신당까지 합하게 되면 차이가 없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번 선거를 좀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경쟁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신중하게는 보죠, 우리도. 네. 그다음에 이제 한 달 전 조사가 만약에 선거 결과랑 이제 매우 이제 밀접하다라고 단언을 해버리게 되면
남은 한 달 동안 정당이 선거 캠페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 일이 터질지 그 안에 대한민국에서는 또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조사 결과도 보면은 한 이제 10개월 전에 여론조사 결과 보잖아요. 네. 선거 결과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변동성이 사실은 적은데 네. 대한민국은 뭐 워낙 어떤 일이 역동적인 벌어질지 나라여서.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장님 자꾸 우리 저 오른쪽만 보고 말씀하시는데 마이크에 대고 좀 말씀 좀 하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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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게 2016년 총선에서도 그렇고 네. 이 정당 지지가 지지 패턴이 어떤 특정 지역에 이렇게 있다면 예. 사실은 이 새누리당이 당시에 이제 39%라는 게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 굉장히 그 높은 비율로 그러니까 첨도가 높죠. 그쪽은 굉장히 많은 지지자가 분포해 있다면 전국 평균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역구 선거는 그 격전지에서 이제 고리가 좀 높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 지지세라고 한다면 사실 격전지에서 쉽지가 않죠. 이때에 이제 국민의당이 이거 8%라고 나왔는데 요 8%는 한 달 전이잖아요. 네. 이게 본선으로 들어가면 두 자릿수가 됩니다. 선거 직전에 가면 17%까지인가가 올라가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상당히 치고 올라갈 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삭감하느냐? 그렇지 않았을 수 있죠. 국민의당이 격전지에서 새누리당의 지지도를 삭감해 들어가면서 얻는 의석은 수도권에서는 2석밖에 없었습니다. 네. 서울에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수도권에서 떨어지는 의석이 많았고 덕분에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는 재미를 못 봤는데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격전지에서 많이 이겨요 이때. 예,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에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활구하면서 민주당을 아주 심대하게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네네. 했었는데 나중에 분석하기로는 새누리당 쪽에서 온 표가 상당하더라라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달 전이 본선 들어가선 또 알 수 없게 된다라는 네. 게 하나 있고요. 전국 분포를 봐야 된다. 두 번째, 그다음에 제3당의 영향이 있다. 이 세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인 뭐 우리나라 전체 국회의원을 다 비례로 뽑는다면 이제 이게 상당히 더 유의미할 텐데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디는 뭐 45대 뭐 55로 이기고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45대 55로 이겨도 이건 이긴 거잖아요. 49대 51로 이겨도 이긴 거고. 근데 그런 진 거에 대한 반영이 제대로 좀 안 될 수는 있겠다.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국신당 같은 경우에 지금 퍼센트 6으로 나왔는데 조국신당도 이제 보면은 비례에서는 이거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16년 국민의당이 확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2020년 열린민주당은 이거 상당히 높았어요. 한 10% 중반대. 근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조국신당은 둘 중에 어디로 갈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굉장히 세지면 한 12석까지 치고 네. 올라갈 수도 있고 약해지면 한 4석까지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죠. 네. 근데 여론조사 회사마다 왜 이렇게 답이 다릅니까? 지금 이제 댓글에도 많이 좀 올라오는데 꽃이라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조사한 결과는 서울 수도권도 완전히 이제 국힘이 거의 뭐 전멸 수준의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좀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조심조심.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단 꽃 여론조사 꽃은 이 그 김어준 총재 네. 총수 네. 총재입니까 총수입니까? 그분께서 이제 만드셨는데 이분이 네. 언론 활동하실 때는 이게 언론이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 네. 이쪽으로 좀 더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쪽 방향으로 좀 치우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 그분 예, 판단에 예. 그렇죠.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 있으니 예. 반대쪽으로 약간 힘을 줘야 기울게 된다. 하는 것도 예. 그게 이제 맞는 조사일 그렇죠. 수 있다. 그게 이제 평평하게 만드는 길이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그게 이제 굉장히 공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는 약간 그 모든 거를 다 떠나서 약간 중립성을 아주 정밀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문항에서 다스베이다 그리고 또 겸손은 어려워 이런 쪽으로 그게 가지 않습니까? 겸손 힘들다 할 겁니다. 힘들어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 그 콘텐츠용 설문이 일부 들어가는데 그 설문이 약간 보수 성향이신 분들을 자극해서 네. 좀 싫어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언론에서 여론조사 꽃을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하우스 이펙트라는 게 고착이 됩니다. 하우스 이펙트로. 그 회사는 그냥 그런 회사야 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안 고정이- 받아버리는 거죠. 아. 그런 게 조금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조사한 거는 저는 이번에 조사한 걸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와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많은 지역을 조사하는 거는요. 정당 정도 아주 큰 정당이 할 수 있는 정도이지 언론사나
하나의 조사 기관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이번에 그 여론조사 꽃에서 한 그 조사 말씀이시네요. 예, 거의 대한민국 웬만한 곳을 다 했더라고요. 몇 억 예, 드렸다고 그렇죠. 하던데. 그래서 굉장히 놀랬고 되게 아쉬웠던 거는 이런 조사를 네. 후보가 다 결정되고 나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 아. 왜냐하면 많은 선거구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국민의당 후보 이런 식으로 이제 붙였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만을 놓고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가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와 지역구에서 정당 후보에 투표하는 경향이 달라질 수 있다. 예,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네. 서울에서요 더불어민주당이 약세를 보일 수는 있어요. 정당 지도에서. 그런데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할 때는 네. 그만큼 벌어진 것처럼 완패를 할 것이냐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애매하죠. 정당 지도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네. 회초리를 드는 느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피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장에 가서 지역구에 누구 투표할 거냐라고 했을 땐 조금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답변 여론조사에서 물어볼 때 그렇죠. 답변은 내가 이제 약간 민주당 좀 혼내고 싶고 예, 이런 예. 마음에 다른 그렇죠. 답변을 하지만 막상 투표일이 예. 돼서 내가 도장을 찍을 때는 또 다른 달라질 결과가 수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꽃에서 네. 물론 그 꽃에서 뭐 너무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것처럼 나오니까 과연 이럴까 하면서도 이제 분석을 하기는 하는데 네. 이거를 투표라는 것을 전제하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나오는 다른 조사의 정당 지도하고는 조금 다른 거는 또 있을 수 있다. 이해는 할 수 있다. 아, 근데 질문 해석은 자체가 할수 다른 있다. 거죠. 그렇죠. 너 질문이 어느 정당 달라요. 지지에 너 지금 그렇죠. 투표하면 어디 투표할래?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결과값이 거죠. 좀 다를 수 예, 있다. 맞습니다. 네. 그렇고 저는 그래서 하여튼간에 아쉬운 네. 거는 이거 후보들 결정됐을 때 한 번 더 해보면 그때는 알 수 있죠. 돈이 많이 든대요. 돈이 엄청나게 들 텐데 아니 그 돈 예 하여튼 이번 조사는 그 돈 아쉽다. 뭐예요? 그 돈 뭐예요? 주실 거예요? 아니 그게 예. 네. 여튼 그래서 자동답 방식으로 이제 한 지역구를 한 1,000명 하게 된다고 하면 되게 한뭐 300만 원 좀 넘게 들어가고요. 네. 사람 면접원이 이제 한 1,000명 정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 뭐 1,200만 원 정도 이상 이제 들어가는 것이니까 사실은 차이가 3배, 4배 이렇게 차이가 그러네요. 네, 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ARS 조사 방식도 이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네. 이제 한편에서는 응답률이 매우 낮고 또 이제 표본의 대표성이 적다고 해가지고 공격을 많이 하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사실이긴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의견이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싫어한다, 매우 좋아한다가 높아요. ARS에서는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생명력을 많이 유지하는 것이 선거 때는 ARS 다가오게 되면 대부분 관심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막판에 ARS 조사 결과가 선거 결과랑 또 싱크로율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공격을 받다가 선거 막판 다가오게 되면 네. 그분들이 투표장에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하는 부분이어서 뭐 저는 이제 균형 있게 같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긴 하고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 의미는 이제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만약에 이 가이드를 처음에 이제 소개를 할 때 이름을 불러줘요. 네. 모든 조사회사가 이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뭐 JTBC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뭐 어디 조사입니다. 네. 또는 이 JTBC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 기관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으면 조사에 참여할지 참여하지 않을지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과거에도 보면 중앙일보 조사 연구팀에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도 보면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 기관 효과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친민주당 성향의 조사회사냐, 친공화당 성향의 그 조사회사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이제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후보가 나오는 흐름들을 같이 이제 봐야죠. 네,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업체별로의 어떤 차이나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다. 있다. 네. 네. 자, 우리 원래 네. 보던 갤럽 다시 조금 돌아가서 네. 볼까요? 음. 예. 갤럽에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걸 조사를 하잖아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네. 장래 말이 정치 어렵습니다만. 지도자는 누구예요? 다음 장은 누구? 뭐 이런 아니 거죠. 보통 뭐 차기 대통령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장래죠. 네, 네. 근데 장래 정치 지도자 이게 선호도 왜 이거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차기였는데 이제 네. 장래로 바꾼 게 차차기도 포함이 되니까 예, 장래로 바꿨습니다. 미래. 예. 아, 이 차차기가. 결과 그래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역시 뭐 두 사람이 제일 높은 지지를 좀 받고는 있군요. 예. 그런데
원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튼 1% 포인트라도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까지 선두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차 범위 이내로 좁혀진 게 작년 11월이었나요? 그런데 몇 개월 만에 수치로만 따지면 1% 포인트 격차라 오차 범위 내에서 완전히 붙은 거지만 한동훈 24, 이재명 23으로 뭐 차트를 그려놓으면 미세하게 이재명 대표가 많이 밀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차범위 내입니다. 예, 오차 범위 네. 이내로 완전히 붙은 거죠. 이건 네네. 붙은 건데 그냥 눈으로 보면 이걸 뭐 당연히 이제 점추정처럼 보면 숫자가 1% 포인트라도 한동훈이 높나 이렇게 되니까 이런 현상은 지금 처음인 거죠. 처음인 건데 이게 보면은 조국 그 혁신당 대표 조국의 이름이 3%로 등장했습니다. 처음 나온 거예요. 예. 놀랍죠? 차기 지도자로 예. 처음 나왔는데 3%. 이게 오픈 응답이라 3% 나오기가 정말 어렵죠. 오픈 응답이라고 하시는 거는 뭐 예, 예를 주관식이죠. 들어서 누구 할 거예요? 1번 한동훈, 2번 불러주는 그런 거 이재명, 없죠. 이게 아니고 예, 없죠. 그 생각나는 사람 말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1% 나와도 여기에서 영광이죠. 어떻게 정치인으로서는 이름이 언급이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1% 이하도 되게 많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기타 인물 뭐 의견 유보 어쩌고 이쪽이 예. 여기 기타 인물이 4% 나왔는데 이 4%에 언급되는 인물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렇겠네요. 있을 주관식. 수도 예. 있어요. 0.1, 그러니까. 0.1씩 뭐 10명 있을 수. 이거 알고 40명, 우리 40명. 전화 알려주나요 이거? 내 이름 나왔는지. 아, 분명히 있을 예. 것 같아. 가끔 연예인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아, 이제 예. 차은우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국 3%가 네. 이게 적지 놀랍다.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 6월에 한동훈이 처음 나왔을 때 예. 4%였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 어. 그런데 여당 인물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현직 장관이었죠. 예. 그런 한동훈 현 위원장과 지난 정부에서 되게 힘들게 정치를 마감하는 것 같이 됐었던 조국 전 장관이 네. 지금 등장할 때 3%는 이거는 의미가 다르죠. 다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이탄희가 4개월 동안 안 나오다가 다시 1%로 등장했는데 예. 오. 완전한 신인이에요, 이탄희. 예. 언급도 되지 않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권 주자로서 미래 권력으로서 언급도 되지 않던 사람이 다시 1%로 또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에 26에서 이 두 명이 등장하면서 23으로 빠진 거죠. 4% 포인트. 당연히 오차범위 이내에서 빠지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따진다면 인물 다양성은 늘어났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쏠림 현상, 그 첨도, 의견 첨도가 약간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애매한 게 있습니다. 아 애매해요. 예, 아. 애매. 아.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 중에서 뒤집혔어요. 원래 이재명 대표가 더 많았는데, 아. 예, 지금 정치 관심 한동훈 많은 분들이. 예, 한동훈 위원장이 39, 이재명 대표 25. 이걸로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과도에는 약간 먹구름이 지금 끼고 있다. 지금 아마 1, 2%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제가 1, 2%는 따로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2%가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등등이 이제 2%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1%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그리고 정영진이 누구죠? 네, 거기다가 1% 미만에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범야권 진영의 후보 인물군이 좀 늘어났다. 예, 늘어났다. 거기에 조국 전 장관이 등장했는데 네. 등장하자마자 3%다. 네. 그리고 서울에서도 정말 한동훈 27, 이재명 19 많이 안 좋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리고 중도에서도 이게 원래 26대 14로 이재명 대표가 좋았었는데 지금은 20대 20으로 붙었습니다. 중도에서.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잡음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죠? 당에 대한 비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인식에도 영향을 좀 주는 걸로. 측면이 있을 텐데요. 네.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또 어떻게 영향을 또 받는 것이거든요. 대권 주자들은 그 진영에서 그 선거 승리의 기여도에 따라서 사실 평가가 완전히 또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를 만약에 여당이 이제 승리한다 하면 만약에 다른 이제 여권에 있는 다른 대선 주자들은 사실상 기회가 상실돼 버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야당이 이긴다 하면은 아마 다시 또 뭐 이재명 대표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할 텐데
어쨌든 지금 아직 선거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니까 네. 유동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곧 치러지게 될 한 달 후에 치러지게 될 총선. 이 총선의 성격이 뭐냐? 국민들은 어떻게 이 선거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조사도 있는 모양입니다. 토론을 보시게 되면은 네. 프레임을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프레임이 뭔가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선거 관련해서 이제 그 선거를 유권자들이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이번 선거의 성격을 네. 무엇이라고 인식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인데 그럼 정당 지지율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과 다르게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만 그 주장에는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만약에 정권 견제나 심판을 해내서 야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 정도까지는 득표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캠페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당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 이거예요.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에 힘을 실어주세요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내세우는 건데 그래서 국정 안정론 또는 정부 지원론이라고 해요. 네. 너무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프레임이에요. 대개 이것만 가지고 흐릿하게 하다가는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 들어서 정당들이 여당에서도 우리가 언제 방어적으로 항상 이렇게 국정 안정론으로 가지고 할 것이냐. 우리도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야당 그래서 심판하자. 야당 심판론을 네. 내세우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당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데 네. 야당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문장이라고 생각되긴 할 텐데 최근에는 이제 양 진영이 극화된 현상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네. 이게 먹히는 거예요. 한쪽 진영에서 우리 야당도 좀 심판해 보자라고 하면 여권 성향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동조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여당에서 내세워서 이제 이것저것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두 가지를 물어보면서 기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최근에는 제3정당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갤럽에서는 제3지대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의 정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를 하나 더 넣어서 이렇게 이제 조사를 지금 해오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 그래프가 있죠. 이건 두 가지만 물었을 때고 1월달 그 앞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번 조사에서 보면은 이걸 여당이 보라는 거예요. 다수 어떻게, 당선 아니, 너무 작네. 핸드폰으로 보는데 저거 어떻게 봅니까? 네. 이거 한 70인치짜리 TV로 보면 몰라도. 여기서도 보면은 네.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 39%. 아니, 그런데 알았어요. 제1 야당이 다수 당선되는 게 좋다는 것은 35%인데 네. 제3지대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16%가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3지대의 기류가 16%가 있으니까 네. 아직 남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전주에도 16%였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기류가 좀 약해진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 조국 신당 지지층들이 제3지대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데 응답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이번에 처음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분들은 민주당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은 지난주까지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수치는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이 층들이 들어감으로써 제3지대 당선 그러니까 비례에서는 조국 신당을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네. 수치가 이제 변동이 안 돼서 착시를 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줄어든 것이라고 보는 게 네. 맞겠죠. 그 연령대별로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는가 혹시 그런 결과 있나요? 여기 이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되게 보면은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게 높아요. 60대와 70대 보면은 이분들은 61%, 66% 돼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지만 이번에는 국정 안정, 정부 지원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단결돼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네. 반면에 이제 야당 성향이 있는 40대 같은 경우에는 54%가 제1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30대와 50대에서는 이제 여야가 차이가 좀 적죠. 적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40대에서는 뭐 제1 야당을 많이 당선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제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죠. 네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대에서는 확실히 제3지대 다수 당선의 수치가 제일 높아요. 수치가 28%니까. 제일 높네요. 네. 확실히 젊은 세대들은 다양성. 그렇죠. 다양성 그리고 제3지대 이쪽이 좀 더 힘을 실어 주시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40대들은 확실히 야당 제1야당 민주당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 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 60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국민의힘에 조금 더 네. 힘을 주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이 프레임 사실은 하면 정치권이 정당이 국민에게 바치는 보고서예요.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게
예. 이제 왜냐하면은 네. 우리 회사에서 어떤 사장님들이 이러잖아요. 보고를 하면은 야, 한 페이지짜리 갖고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분들은 누구냐 하면 사장님도 아니고 아. 대중 유권자예요. 국민들이 제일 바쁘죠. 그래서 한 페이지짜리 보고서도 긴 거예요. 아, 요즘 유튜브 보면 네.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네. 한 문장 한 단어로 해야 되니까 정권 심판론, 그렇죠. 또 정부 지원론, 네. 또는 정치 변화론 네. 이렇게 내세우고 자기네들 이제 득표 활동을 하는 것이고 아. 잘 이제 정당들이나 주요한 인물들이 보게 되면 다 이걸로 귀결돼요. 뭐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 여당 후보를 찍어주세요. 이래서 정권을 심판해야 되니까 야당을 찍어주세요. 네. 하니까 그것이 이제 이런 선거에 대한 기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사를 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30 양당 싫어요, 4050 민주당 좋아요, 6070 국민의힘 좋아요. 이렇게 정도. 아주 심플하게만 거칠게 보면 이제 그렇게 연령별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격전지별로 여론조사 짧게 한 세 군데 정도만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네. 네, 누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후보들이 정해지면서 네.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첫 번째로는 이제 개항을 많이 계속 나오고 개항을 있죠. 예, 대권 주자들 간의 싸움이니까. 명령 대전. 예, 아. 뉴스완이 이제 한국 갤럽에 이제 의뢰를 했어요. 네,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이재명 45%, 원희룡 41% 네. 이렇게 나와 있어서 4% 포인트 격차밖에 안 나죠. 사실은 상당히 처음에는 많이 났었는데 지금 이제 줄어드는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유동규 1%가 자유통일당 후보가 나왔네요. 1%가 나왔네요.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유동규. 지금은 네. 이제 이게 개항을 같은 경우가 네. 저는 지난번 말씀드렸죠. 총선에서 단 한 번도 사실은 보수 정당이 예. 의석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단 한 번 이제 20% 초반대에 보궐선거에서 한번 아. 가져갔던 것이긴 한데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민주당한테는 개항을이 수도권 전체에서 가장 좋은 곳 중에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붙거나 아니면 패배하고 한다 그러면 다른 데는 사실 볼 것도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뭐 지금은 줄긴 했습니다만은 4% 포인트 가량이니까 뭐 예, 아직 격차는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많이 따라온 상황이긴 하죠. 캠페인도 사실은 더 주목을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를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인데 그럼 전국 선거들을 격전지들을 방문하면서 선거 지원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니까 개항 의뢰에 선거 캠페인에 좀 집중해야 되니까 본인이 이제 뭐 선대위에서 주도하면서 이걸 하지는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이 조사 디테일도 좀 보고 있는데 네. 우리 아까 그 연령대별로 정당 그 선호하는 정당 다르다는 얘기했잖아요. 여기 똑같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2030과 4050, 6070이 이재명 대표를 확실하게 좀 더 밀어줬고 4050에서. 분석을 해보면 네. 그다음에 60대 70대는 확실히 원전 정권을 더 밀어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고 아까도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힌 적극 투표 의향층에서는 또 결과값이 45대 45로 같았대요. 적극 투표층에서는 네. 45대 45.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금 매우 중요한데 네. 여론조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한 여론이에요. 근데 선거 결과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여론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보면 적극 투표 의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투표해요? 아니죠. 대개 이제 15% 정도 빼야 돼요. 거기서 또 예, 빼는구나. 왜냐하면은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는 투표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다 한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 네. 고령층 같은 경우는 더 높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 투표율이. 투표를 하게 되면 네. 투표한 사람들만의 여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고령층에 계신 분들의 점유비는 실제 인구비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선거는 득표수 계산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들의 결과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팽팽할 때는 어떨 때는 보수 정당이 유리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조사가 나와서 적극 투표 네. 의향층이 비슷하다 했잖아요. 투표율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개 보면 과거 선거를 보면 어떤 패턴이 있냐 하면 보수 정당에 지지하시는 분들은 선거에 질 것 같다 보수 정당이 그래도 투표에 하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투표율이 한 50% 나오면 그 중에서도 한 70%는 이제 60, 70대 분들이 많이 해주시는데 하는 건데 진보 투표율이- 성향층 네. 같은 경우는 뭐 합리적인 예상을 잘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 좀 많이 질 것 같아라고 아. 하면 아예 안 나가는 거예요. 영 어렵다 이러면 예. 예전에 그 MB 대통령 될 때 2007년 대선, 그쵸. 그다음 2008년 총선, 지난해 지방선거 다 50% 이제 저간 거예요. 이제 작년에도 지방선거 원래 투표율이 60% 요즘 넘거든요. 네. 또 지난해에는 50% 초반대였어요. 음. 그때는 안 나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아마도 투표를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캠페인이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최근에 조국 신당의 출연이 이런 이제 야당의 투표율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 시각이 있어요. 원래 투표장에 안 나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비례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된다. 어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에 대해서 네. 그럼 사표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 진보 성향의 어떤 성향이 강한 분들이 투표에 불참하려다가 투표에 나가는 효과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여권에서 상당히 사실은 긴장하는 계산이 포인트여서 복잡해지네. 요 얘기가 이제 네.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투표하러 나갔으면 이제 비슷한 아마도 성향의 누군가를 찍을 것이기 찍을 때문에 테니까. 근데 이 조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요? 왜? 아니 이 조사. 뉴스원 조사. 예, 뉴스원. 왜 이렇게 뉴스원, 심각하세요? 예. 사실은 이 조사가 지금 45대 41로 예. 오차범위 이내에서 이제 격돌한다 이 결론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인천 계양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사를 잘 들여다 보시면은 이게 그 선거구 획정하기 직전에 네. 그러니까 2020년 음. 그 선거구의 행정동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산 1~3동이 빠지고 갑으로 던져지고 그다음에 작전 서운동이 이제 작전 서운동을 을로 받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계산 1~3동과 작전 서운동이 그 지지자 성향이 달라요? 분포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선 때를 기준으로 삼으면 지난 2022년 대선 때로 삼으면 그 갑적으로 보낸 행정동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더블 스코어로 이겨요. 더블로. 거의 더블이죠. 거의. 완전 더블은 아니고. 예. 그런데 그걸 보내고 받은 쪽 있지 않습니까? 네. 작전 서운동은 그렇게까지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완승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는 데도 아닙니다. 지는 네. 데는 아닌데 그 얘기는 뭐냐? 대선이 그때 77 나왔던가요? 투표율이 그렇게 셀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이제 얹혀져서 같이 투표를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60% 밑으로 빠진다고 했을 땐 그러면 얼마 빠집니까? 거의 한 20% 포인트 이상 그 투표자가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때 있어서 봤을 때 그 대선 때에 압도적으로 이기는 행정동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번에 그 계양 갑을 그 뭡니까 지역구 이거 획정이 네. 이게 상당히 제 느낌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됐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묘한 이제 게리맨더링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네, 그런지 네. 아닌지는 뚜껑을 까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던 선거구에서 나간 동네랑 새로 들어온 동네가 있는데 네, 분포비가 나간 달라요. 동네는 대체로 이재명 대표를 좀 지지하는 세가 높았던 동네고 그렇죠, 비율이. 새로 들어온 동네는 그 지지세가 좀 약했던 동네라 그거보다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기는 예, 데지만 예. 반대 해석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작전 서운동이 더 아마 이제 야당한테 유리하다고 하는 네. 지적도 있는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나머지 두 군데 잠깐 빠르게 한번 볼까요? 예, 예, 예. 지금 마포울과 광진을 조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를 한 조사들인데 네. 보시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제 월등히 앞서요. 수치가 격차가 제법 납니다. 지금 정청래 후보 49% 정청래 의원이 그다음에 하문경 국민의힘 후보가 33%니까 네. 그렇죠. 16% 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죠. 지금 오차범위 마포울이죠. 훨씬 훨씬 넘어서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광진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4%, 오신환 국민의힘 전 서울시 부시장인데요, 37% 이렇게 나와서 여기도 격차가 이제 사실은 이제 7% 포인트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이것이 보여주는 이제 의미들, 이 지역들은 특성이 있어요. 마포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홍대나 뭐 이제 이런 주변이긴 한데 상암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상암이네요. 네. 근데 소각장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이제 야당 여권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는 지역이고. 광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지역은 아까 2008년 총선 얘기했잖아요. 네. 서울시 그때가 수도권 민주당이 참패를 하고 보수 정당이 아주 압승을 했던 상황인데요.
그때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당시 서울에서 보게 되면은 7석밖에 민주당이 못 가져갔었어요.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반대로. 음. 그때도 살아남은 지역. 광진이. 네. 추미애 아, 장관이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사들을 보여주게 되면 이제 현직이었던 의원들이니까 전체 서울 지역의 여론조사에서는 기류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넘어서는 결과들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어요. 네네. 하지만 이제 전체 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과 지역의 조사 결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지역에서는 그 후보의 인물 경쟁력이 있는 거고 지역의 이슈가 있고 지역에 있는 여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4년 또는 8년 동안 이제 밭을 갈고 왔던 사람들인 것이고 네네. 국민의힘 후보들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어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높은 정당 지지율을 그 지역에서 서울 전반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을 후보가 다 쓸어 담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서울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수 정당이 우세한 정당 지지율을 보인다 하더라도 네. 개별 지역에서는 이제 현역 의원들이 상당 부분 오랫동안 유권자들과 유대 관계를 맺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당 지지율의 흐름만큼 그대로 나온다고 보기 어려운 수 있다는 것을 이 두 네, 조사 네.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예. 없다고요? 아니 저는 요 방금 그 아, 주신- 이사님. 예. 내용 중에 이사님이랑은 이게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예. 약간 살짝 중간에 한 번씩 이게 전기 코드가 뽑아진 느낌? 그러니까 뭔가 약간씩 끊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중계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약간 블루투스. 시차가 있는 아 맞아, 느낌? 약간 딜레이가 좀 있어. 예. 그게 전 너무 좋긴 해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을지는 모르겠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예요. 예. 예. 여기 마포을에서 네. 저는 장혜영 녹색정의당 후보가 5%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재밌어요. 예, 예. 전반적으로 왜? 녹색정의당 후보들이 예. 이렇게 높은 비율로 얻기 어려운데 5%를 얻고 있다. 아, 그걸 좀 재밌게 보셨군요. 왜냐하면 녹색 정의당이 네. 가장 당세가 센 곳이 사실은 마포리에요. 서울에서. 아. 그래서 지난번 총선에서는 그때 오현주 네. 후보인가 한 9% 가량 맞아요. 8.8%인가를 얻었던 것이에요. 마포에 대학가가 많고 네, 네. 젊은이들이 친구들이 많고 많아서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소수자 뭐 관련한 것들도 마포에서 홍대 주변에서 많이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어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게 만약에 격차가 지금 커서 그렇지만 네. 격차가 만약에 10% 이내의 격차다. 이제 1위와 2위 후보가 그러면 녹색정의당 후보의 선전 여부, 두 자릿수 여부, 확보 여부가 사실 승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약간 그 의미는 차이가 뭐, 네. 있습니다. 녹색 정의당은 근데 주황색이에요? 당색이? 아니 왜 주황색으로 해? 그런 녹색 아니 저는 이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녹색인데 주황색이면 약간 좀 사람들이 매칭이 좀 잘 안 돼. 주황이 아니고 노랑이에요. 녹색. 아, 정의당이 원래 노란색인데 아, 녹색 정의당과 합치면서 상징색을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그래서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김종대 대표가 나왔을 때 네. 녹색이랑 노란색 섞여 있는 배지를 하고 아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아. 브라질당이라고 부르니까 그런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프린트가 주황색으로 돼 있어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님, 이사님은 주로 뭐 할 때 뉴스를 좀 보십니까? 예. 뉴스는 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녁 드시면서 혹시 좀 보세요? 예, 예. 저녁 몇 시쯤 드시죠? 그때 다르죠. 뭐. 제발 좀 그냥 평범하게 대화 좀 이어가면 안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 저녁 6시 반쯤 드시면 어때요? 예. 괜찮아요? 예, 네. 저녁 드시면서 뉴스 보기가 참 좋습니다. 아, 네. 예전에는 뭐 밤 9시까지 기다렸다가 막 뉴스 보던 그런 시절이 우리 8, 90년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땡겨지면서 메인 그 언론사의 그 방송사의 메인 뉴스 시간대가 조금씩 땡겨졌었습니다. 7시, 8시. 그죠? 8시가 이제 대체로 이제 대세였다가 드디어 JTBC가 6시 50분으로 저녁 시간을 잡아먹겠다. 이렇게 무려 10년 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되게 방송사들이 그런 주요한 네. 코너들을 시간을 땡기고 조정하는 것은 이제 네. 일반 국민들 시민들의 생활 패턴 조사 이런 것들 참조하더라고요. 아 그 그렇습니까? 집에 저녁이 있는 삶. 퇴근을 네. 언제 하느냐. 예전에는 네. 사실 퇴근에 8시 전에 가기 힘들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랬나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뭐 5시에도 퇴근을 많이 하시고 아, 그래서 하면서 그런가? 이제 시간들 당긴다고 네네네. 방송 관계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저녁 먹으면 저녁 볼 때 항상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 보시면서 뉴스 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을 좀 노린 것 같아. 아, 그렇게. 예, 저녁 식사 시간을. 그래서 하여튼 저녁에 뭐 운동하시면서 혹은 뭐 식사하시면서 JTBC 뉴스 꼭 좀 봐주시면 우리 좋겠다. 정프로님 JTBC 뉴스 보세요? 제가요? 네. 저는 약간 눈동자 지금 흔들리는. JTBC 뉴스 말고는 아직까지 뉴스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만 봅니다. 네, JTBC 뉴스 여러분도 많이 좀 봐주시고 6시 50분부터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네, 오늘부터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나라 뉴스 시장의 지각 변동, 핵폭탄급 위력,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저녁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6시 50분, 18시 50분. 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여러분도 뉴스룸 화이팅.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오늘 저녁 시청률 또 내일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이 나오죠? 아침에 8시 전에 나옵니다. 아 그렇게 나와요? 뜨자마자 시청률표를 열죠. 네. 자 우리 기자들 많이 안 혼나게 여러분도 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네 여론조사 좀 마무리하고 가도 되겠죠? 예.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우리 김봉신 이사님 그리고 윤희웅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 마지막까지 이 자리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됩니다. 저녁은 무엇과 함께요? 뉴스룸과 함께. 네, JTBC 뉴스룸 6시 50분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 같이 인사드리고 전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